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차와 달리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의 배상 책임을 국내 법원이 따질 순 없다고 봤는데 피해자들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오늘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두 번째 공물을 바쳤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잇따라 직접 참배에 나서 주변국들을 자극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와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압도적 표차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사 돈으로 고가의 차량을 빌렸다는 이 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의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실제로는 서울 집과 관사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후보자들은 시세와 차이가 나는 공시가로 재산을 신고했는데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증거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외쳐온 게 30년째입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할머니들의 증거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소송 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소송 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이 두 판결의 차이는 뭔지, 왜 석 달 만에 다른 결론이 나왔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2016년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측이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4년여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재판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서 이옥선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동시에 두 재판부가 비슷한 두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 즉 주권 행사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위안부 만행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여서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위법한 주권 행사라도 주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그 본질상 주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국가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회복으로는 미흡했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가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소송을 낸 피해자 중에 한 명,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황당하다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피해자 측은 특히 재판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구제받았다고 한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일찌감치 법정으로 향했던 이용수 할머니. 각하 선고를 끝까지 듣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이 할머니 등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소송이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대신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단이 있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99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16명 가운데 9명도 모두 6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당시 최종 합의안 등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진 않았지만 상당수가 돈을 수령했으니 합의가 피해자들 뜻과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는 피해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 측은 조속히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2015 한일 합의를 그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그럼 오늘 판결 내용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조팀 백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지난 1월에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있었고 그때는 피해자들이 이겼잖아요. 이번 소송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 두 건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어 왔던 사건입니다. 앞서 1월 선고한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을 했고 피해자 명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했고요. 그렇죠. 오늘 선고한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근데 두 소송이 내용 자체는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온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 나왔듯이 이른바 국가 면제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여부가 네. 이 재판부 판단을 갈랐습니다. 네. 국가 면제 원칙은 한 나라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요. 다른 나라 법원에 어떤 정부가 피고로 선다는 건 그 나라의 주권이 다른 나라의 재판권 밑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권 침해로 볼 수가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주권 면제 원칙을 배제했는데요. 다른 나라 국민에게 심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해서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주권 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을 회피하는 것은 국제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그 국가 면제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 상대를 낸 소송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 정부 상대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40년대에 이탈리아 국민이 독일에서 강제 노역한 것을 두고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 정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국가 면제를 이렇게 부정을 하면 선고나 그 이후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항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대법원까지 상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때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 면제 원칙을 극복한지 여부가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피해자 측도 이에 항소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강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처럼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응 안 하고. 네. 네. 근데 오늘 판결이 지난 1월에 나온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까? 네, 지난 1월에는 이미 일본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됐다는 그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또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처럼 그 강제징용 관련 전범 기업들에 대한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국가 면제 이론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판결 놓고 한일 두 나라 반응은요? 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가 면제 이론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했지만 내심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네. 우리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반성 그리고 책임 통감의 정신에 부합한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스가 총리가 오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의 제사를 지내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모를 바쳤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퇴임 뒤 세 번째 참배를 강행했는데 우리 정부와 중국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봄철 정례제사가 시작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 재단 앞에 놓인 공물에 스가 총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내각 총리 대신이란 공식 직함도 선명합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에서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지낼 때에는 참배도 곡물 복납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자 지난해 가을 제사에 이어 두 번째 곡물을 바치는 등 태도를 바꾼 겁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직접 참배는 피하면서도 곡물을 바침으로써 일본 내 우익 성향의 지지 기반도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知人としての行動であり、靖国神社を参拝されるか否かは、総理が適切に判断される事柄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아베 전 총리는 특히 야스쿠니 직접 참배로 극우 색채를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총리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에 정격 참배에 나선 데 이어 7개월 동안 벌써 세 번째 참배입니다. 国のために戦い、尊い命を犠牲にされたご英霊に尊崇の念を表するために参拝をいたしました。 전현직 총리의 일탈에 주변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正视并深刻反省侵略历史，同军国主义划清界限。 우리 외교부도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됐던 초당파 국회의원 230여 명의 집단 참배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얀센 백신과 특이 혈전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 위험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며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우리 방역당국도 유럽의약품청 결정을 참고해 얀센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의 결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유사했습니다. 얀센 백신에서도 매우 드물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특이 혈전증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The careful review of the cases and other available evidence have led the committe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blood clotting disorders are very rar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유럽의약품청은 얀센 백신의 제품 정보에 특이 혈전증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이 혈전증이 매우 드물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얀센 백신의 효용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크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한 겁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등은 얀센 백신 접종 후 혈전 부작용 사례 6건이 확인되자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23일 관련 자문위원단 회의를 열어 얀센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사실상 얀센 백신 접종을 권고한 만큼 미국에서도 접종 재개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유럽의약품청의 얀센 백신 평가에 주목해 검토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지금 그 얀센 백신에 대해 평가한 부분들은 허가 과정과 접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국내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의 이제 부작용 위험보다는 이제 득이 크기 때문에 어떤 연령 제한이든 어떤 제한을 두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정부는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을 2분기부터 들여올 계획이었지만 도입 일정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른바 백신 초강대국이 됐는데 미국을 향해 백신 원료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특허를 풀어달라는 국제사회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얀센 백신을 경쟁사인 머크사도 함께 생산하라며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We'll have enough vaccine supply for all adults in America by the end of May.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으로 백신의 원료와 장비, 수출 통제도 가능해졌는데 최근 원료 부족 등으로 백신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한 인도가 이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조만간 수출 금지 조치를 풀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구체적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anything further in terms of next steps or a timeline, but we are considering a range of options.
백신 특허 중단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저명 인사 170여 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특허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백신 불평등 해소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양손에 쥐고 있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겁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내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This situation is self-defeating for both public health, as we've heard, but also for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Vaccine policy is economic policy. 코로나19 백신을 공식적으로만 7회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이젠 3차 접종 시기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2차 접종 마친 세계 평균 백신 접종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최소 130개 나라는 아직 코로나19 백신 구경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그럼 뉴욕 연결해서 관련 내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미국 제약사들이 백신 기술을 이전하려 할까요? 물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미국 상공회의소가 최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계 희생이 큰 데다가 자칫 중국한테 기술력만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기술 개발에 소극적이 될 수 있고 설령 기술을 이전한다 해도 백신 생산이 단번에 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어떻게든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이 커지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어느 한 나라가 집단 면역 이룬다고 그 나라만 코로나19 종식되지 않습니다. 지구촌 시대에서 빗장 걸어 잠그고 계속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이 3차 접종 고민하는 이유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변이가 브라질, 남아공, 인도 등 대부분 개발도상국발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백신 접종이 잘 안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변이 때문이라도 개도국 백신 접종을 늘리는 게 시급한 상황인데 이걸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백신 불평등이 경제 불평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죠. 네, IMF가 최근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회복은 미국이 주도할 거라고 했습니다. 백신의 힘이 물론 큽니다. 반면 저소득 국가들은 집단 면역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그만큼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거라고 했는데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는 특단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 무엇보다 백신은 공공재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반 정도 되는 동안 2,000명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경로를 분석해보니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교육당국은 감염이 학교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자가진단 앱을 통해 등교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를 합니다. 매 시간 학교 방역 담당자가 손잡이 등도 소독합니다. 학교란 곳은 거의 집에서보다 더 오래 밀접 접촉하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이동 수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초기에 등교 전부터 환자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같은 노력에도 개학 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이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니 가정 내 전파가 56%, 지역사회 전파가 19%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교내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전국 학교와 학원의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 지역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다음 달 초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이 원하면 누구나 학교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학교 반경 1km 이내의 인근 학교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검사가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검체팀이 학교 순회 검사에 투입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구성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확진 환자의 조기 발견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서울 지역에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됩니다. 또 감염 확산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3주 동안을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제안한 학교에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는 것은 검증이 되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한 겁니다. 여기서 전직 대통령 사면 요청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대와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부산 두 야당 지자체장들만을 초청한 이례적인 오찬간담회.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청와대는 이 만남을 설명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 없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대통령. 선거와 행정은 다르니 협력하자. 백신 접종에서 접종자 선정은 이제 지자체가 맡자 등 1시간 20분간 여러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낸 건 만남 말미 박형준 시장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인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제고해달라는 말로 사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일은 안타깝지만 국민적인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면 건의에 대한 동의나 거절이 아닌 기존 입장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박 시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당권 주자들 등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장파 인사들은 현 시점에서 사면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지금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중 갈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미중 두 나라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은 빨리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다음 달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이고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요구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토대로 진전시켜 간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준수를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가 재개되면 북미가 양보와 보상으로 동시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고 또 북한이 계속 도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의 회담이 재개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 대통령은 최근 격화되는 미중 갈등을 북한이 이용하려 할 수 있다며 미중 두 나라의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미중 정상은 내일 저녁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만납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자신이 검찰 탄압을 받고 있고 동료 의원들도 당할 거라고 호소했지만 압도적으로 체포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4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검찰의 오만한 탄압이라고 호소하고 동료 의원들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55명 투표에 찬성만 206표. 야당은 물론이고 이상직 의원이 몸을 담았던 민주당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지만 딸이 탄 1억 원짜리 포르쉐는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사 돈으로 리스한 것이었다는 해명을 내나 부메랑이 됐습니다.
사기 아니라 업무용 그 니스 차량이니까요. 업무용 니스 차량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이 의원과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2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은 불사조고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이스타항공 노조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를 놓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환영한다고 입장을 내놨죠. 일본 정부를 편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KBS가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 주변 나라들의 우려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또 한국 전문가의 검증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영은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these concerns are, first of all, legitimate, and second, should be taken very, very seriously.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증할 국제 전문가단을 곧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검증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What we are going to have is an operation which will not be a Japanese, is a group managed and led by us, the IAEA. 다만 전문가단의 역할은 오염수 상태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오염수 방류 과정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 검증과 관련 정보 공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 전문가단에 우리 측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Korean participation. It is essential to have it. 또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료 접근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증 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환영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작성했던 보고서를 참고로 돌리고요. 일본 전문가를 제외하고 한국, 중국을 앞세워서 최소한 10% 넘는 그러니까 10만 톤 이상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국내의 일부 전문가들은 또 IAEA의 영향력까지 배제된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지난 16일 개각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서 특별 공급을 받고 또 관사를 받아 살다가 이 특별 공급 아파트는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긴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과 이른바 관테크 두 가지 이익을 다 챙긴 셈인데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11월 2억 8천여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입니다. 당시 기재부에 근무하던 노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경쟁률이 일반 분양 71대 1에 9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노 후보자는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거의 4년 뒤 70%가 넘는 수익을 내고 매매를 할 때까지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세를 놓았습니다. 임대 수익을 얻었단 겁니다. 기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8월까진 본인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출퇴근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2차장 땐 관사에 살았습니다. 제공받은 관사는 국무조정실이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들여 마련했습니다. 노 후보자가 살던 관사는 국무조정실까지 직선거리로 2.7km 거리, 특별공급을 받아 소유했던 아파트보다 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아서 새 집 살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특별공급을 받은 지역에 가서 살지 않을 거라면 분양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덕적 해이죠. 노 후보자 측은 취재진에게 실거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세입자와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관사에 거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특별공급과 관련해 분양을 받으면 3년 이상 실거주하고 주택이 한 채라도 있다면 특별공급을 신청 못하게 한 규정은 지난 2월에야 강화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경우도 시세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공시가로 신고해서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축소 신고 문제가 불거진다면 제도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고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계속해서 송명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입니다. 160제곱미터인 이 아파트의 재산 신고가는 3억 6천만 원. 공시 가격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4년 전 이 아파트를 산 가격이 5억 6천만 원. 현재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신고한 겁니다. 9억이 넘죠. 월 9억이 넘죠. 판인 가격이 9억 3천이니까.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입니다. 전용 면적 121제곱미터인 이 주택의 재산 신고가는 6억 8천만 원. 노 후보자 집보다 조금 작은 아래층의 지난해 전세가는 10억 8천만 원. 매매가의 80% 선에서 전세값이 형성됐다고 가정하면 시세는 13억 원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13억에서 15억 사이는 받아요. 13억이면 사. 김부겸 총리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신고가 역시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산 경우가 아니면 계속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상 재산 축소 신고 가능성을 허용해 둔 셈입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실거래된 금액들을 참조해서 대재산의 가치를 평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인사혁신처는 법이 개정되거나 공시가격이 현실화돼야 개선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국회의원 학위 논문 검증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정치인 등의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 왜 반복되는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따져봅니다. 이 교육부 지침에 대학은 표절 의심 제보를 받거나 인지했을 때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취재를 해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2008년 지방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하면서 한양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대학의 논문 표절 의심 제보가 접수됐고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의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대학 석사 논문과 문장, 표 등이 24쪽에 걸쳐서 일치합니다. 상품의 하드적 가치란 문구를 연달아 2번 써놨는데 다른 논문에서 줄을 바꿔 쓴 부분을 복사해 붙이다가 생긴 오기로 보입니다. KBS 의뢰로 논문을 검토한 연구윤리 전문가는 한양대 결론과 달리 전형적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용 표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쓴 논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은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양대는 해당 조사보고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일체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이나 부실 논문 의혹이 제기된 경우 대학들의 후속 조치는 어땠을까? KBS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시비 등으로 문제가 된 논문 19건에 대해 후속 조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대학의 정식 조사가 이뤄진 건 6건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고의성이 없었다, 부정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정을 받아 논문 철회나 수정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당시만 이야기를 했지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같은 학위 논문이라도 전문 연구자가 아닌 정치인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잘못된 관행도 문제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아마 불철저하게 심의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구윤리 위반 조사와 사후 조치가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고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어 봐주기 조사를 해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학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논문을 대법원이 표절이라고 판결한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작은 잘못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잘못을 해도 못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오히려 문제없다라고 자기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대학 교원들은 지난해 연구윤리 인식조사에서 표절 조사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로 연구자 간 온정주의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최근 여당 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시장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당정 협의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짜리 이 아파트 이달 초 80억 원에 팔렸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 최고가로 거래됐습니다. 재건축이 거론되는 서울의 다른 아파트들도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호가가 상당 부분 올라 있었고요. 당선 후에도 역시나 이제 그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선거 이후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조정,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책이 여당 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규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됐습니다. 정책 실무를 맡은 정부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당장 추진될 것처럼 알려져 시장 동요를 불러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사 대책 이후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시 커진 점도 불안 요소로 꼽았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기 사태를 일으킨 LH혁신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도시 입지 선정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능을 LH에서 떼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안까지 언급됐지만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 대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안은 다음 달 발표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3기 신도시 등에 들어설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전 청약 시기와 물량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7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모두 3만 가구 이상에 대해 차례로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7월부터 연말까지 4번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먼저 7월 인천 계양 등에서 4,400호를 시작으로 10월엔 남양주 왕숙 2지구와 인천 검단 등 9,100호에 대한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11월 과천 주암 등에서 4,000호가, 12월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에서 12,700호가 청약을 받습니다. 사업 지구만 30곳에 전체 물량은 3만 200호로 판교 신도시 규모와 맞먹습니다.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의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매매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주택 본청약이나 주택 매입은 가능하고 거주기간 요건도 본청약 시점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14,000호를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청약 지역과 소득 자산 요건이 한정돼 있는 등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층과 지금 매수세를 주도하고 있는 수요층이 서로 달라서 곧바로 집값이 하락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점과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도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인데 서울시는 다만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며 주요 재건축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입니다. 2018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중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렸는데 이로 인해 주차나 층간소음 등 생활 불편이 커도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므로써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건의 공문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 의회의 협조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동시에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 등 대형 재건축 단지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막겠다는 겁니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조치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기대 심리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규제보다도 완화에 대한 반응을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주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재건축이 쉬워지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급 확대 목표는 중앙정부도 다르지 않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 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서울시에 시장 불안 방지 대책을 먼저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요즘 차량 블랙박스가 계속 켜져 있도록 이 차량용 보조 배터리를 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KC 인증까지 받은 제품들인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차량용 보조 배터리에서 폭발 화재가 잇따르는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지하에 주차된 SUV 차량 내부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곳은 조수석 아래 차량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블랙박스를 켜두기 위해 따로 설치한 배터리입니다. 상시를 켜놓으면 방전되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가 다 보조 배터리를 다니까 저도 이제 달았죠. 지난 6월부터 한 달 새 국립소방연구원에 감식 의뢰가 들어온 차량 보조 배터리 화재만 7건. 해당 제품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과충전 상태가 된 지 불과 10분.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곧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8초 뒤 2차 폭발. 다시 3차 폭발까지 나면서 파편이 날아다닙니다. 차량용 보조 배터리에는 이런 원통형 배터리가 10여 개 들어갑니다. 강한 열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리튬 배터리의 충전 용량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변 온도가 85도면 충전 용량은 7.5%, 120도에선 22%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차 안의 온도가 올라가 이렇게 배터리 충전 용량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과부하로 폭발하는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특성이 변합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충전하거나 지속적으로 방전할 경우 화재와 연관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걸. 그런데도 이 제품은 KC 인증까지 받고 이미 전국에 3만 개 넘게 팔려나간 상태입니다.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폐업 신고를 한 뒤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보조 배터리 모두 화재 위험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온의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KC 인증을 내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일주일 전만 해도 4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당황했는데 오늘은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폐와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여름 불청객 오존까지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이 되자 강렬한 햇빛이 도로를 달굽니다. 한여름에나 볼 수 있는 아스팔트 아지랑이도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시민들은 땡볕을 피하기 바쁩니다. 봄 느낌이 아니라 이제 완전 그냥 완연한 여름 같은 느낌? 매미소리 나야 될 것 같은 여름 느낌 온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2도, 경기도 안성 서운면은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년의 6월 하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입니다. 갑자기 오른 기온에 오존주의보도 한 달 이상 일찍 시작됐습니다. 오존은 대기 중의 각종 오염물질들이 자외선과 반응해 만들어지는데 어제 오늘 강한 햇볕이 오존 생성을 도운 겁니다. 그렇다면 오존을 만든 오염물질은 어디서 왔을까? 어제 환경위성 천리안 EBO가 오존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질소를 관측한 영상입니다. 수도권과 전남 여수 광양,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일대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모두 경유차와 공장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남부의 대도시라든지 어떤 산업단지 쪽에서 굉장히 고농도의 이산화질소가 관측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오존은 호흡기뿐만 아니라 폐와 심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 상태라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오존 농도가 치솟는 낮부터 오후 시간대에는 환기와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몇 달 전 전북 전주에서 마트 주인이 기지를 발휘해 손님의 극단적 선택을 막은 일이 있었는데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편의점 직원이 발빠른 대응으로 한 손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손님. 앞서 번개탄도 찾았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저희는 번개탄을 판매하지 않아서 일단은 돌려보냈는데 다시 오셔서 이제 소주랑 구매를 하시면서 또 청테이프를 찾으시길래 제가 많이 걱정이 돼서. 경찰관들이 편의점에 도착하지만 해당 손님은 이미 떠난 상태. 모두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카드 회사에 계산이 잘못됐으니 손님이 편의점으로 전화를 걸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잠시 뒤 손님이 편의점에 전화했고 휴대전화 번호로 위치를 확인한 경찰관들은 극단적 선택을 막았습니다. 신고 30분 만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신고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효자동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뉴스에서 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실제로 지난 2월 전북 전주의 한 마트 주인이 번개탄을 구매한 손님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경찰에 신고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변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잇따라 살린 겁니다. 경찰은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를 미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 아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아직 행복한 날이 많이 남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